말하는 유령. 고대 수렵 채집인의 정신적, 영적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계량 가능하고 객관적인 요인들에 기반하여 수렵 채집 경제의 기본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재구성할 수 있다. 예컨대 한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하루에 몇 칼로리가 필요한지, 호두 1kg에서 몇 칼로리를 얻을 수 있는지, 숲 1제곱킬로미터에서 채취할 수 있는 호두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식단에서 호두가 상대적으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호두를 진미로 여겼을까 아니면 평범한 주식으로 보았을까? 호두나무 정년들이 살고 있다면 읽다고 믿었을까? 호두나무 잎이 예쁘다고 보았을까? 수료 채집 소년이 소년을 낭만적인 장소로 데려가고 싶어 할 때 호두나무 그늘이면 충분했을까? 이 생각과 믿음과 느낌의 세계는 훨씬 더 파악하기 어려운 법이다. 고대 수렵 채집인 사이에서 애니미즘 신앙이 일반적이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의한다. 애니미즘이란 모든 장소, 동물, 식물, 자연 현상이 의식과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애니미스트는 언덕 꼭대기에 큰 바위가 욕망과 필요를 지니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 이 바위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에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다른 행동에 기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충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은 바위를 상대로 말을 걸거나 위로하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바위뿐 아니라 언덕 제일 아래쪽에 자리 잡은 떡갈나무에도 정령이 깃들어 있고 언덕 아래에 흐르는 시냇물, 숲속 공터에 있는 샘, 그 주위에 자라는 덤불, 공터에 이르는 길, 샘에서 물을 먹는 들쥐, 늑대, 까마귀도 모두 그렇다. 애니미즘의 세계에서는 사물과 생물만 정령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형의 실체도 존재한다. 죽은 사람의 영혼, 오늘날 우리가 악마, 요정, 천사라고 부르는 사악하거나 우호적인 존재가 모두 그런 예다. 애니미스트는 인간과 다른 존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다고 믿는다. 그들은 말이나 노래, 춤이나 의식을 통해 이들 모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사냥꾼은 한 무리의 사슴에게 말을 걸어 그중 한 마리에게 스스로 희생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사냥에 성공하면 사냥꾼은 죽은 동물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누군가 병에 걸리면 샤먼이, 일으, 샤먼이 병을 일으킨 정령과 접촉해 달래거나 겁을 줘서 쫓아버릴 수 있다. 샤먼은 필요하다면 다른 정령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소통 행위의 특징은 말을 거는 대상이 국지적 존재라는 점이다. 우주적인 신들이 아니라 특정한 사슴, 나무, 시냇물, 유령이다. 인간과 다른 존재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사이에도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아닌 존재는 단순히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세계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다. 세계는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다른 특정한 부류의 존재를 둘러싸고 돌아가지도 않는다. 이 애니미즘은 특정한 종교가 아니다. 수천 종이 넘는 종교와 사교와 신앙의 포괄적 이름이다. 이들 모두를 애니미스트라고 부르는 것은 세계에 대한 접근법과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고대 수려 채집인들이 아마도 애니미스트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대 이전의 농업 종사자들이 대부분 유실론자였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유실론이란 우주의 질서가 인간과 신 사이의 위계 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견해다. 이 현대 이전의 농업 종사자들이 대체로 유실론자였다는 말은 분명 사실이지만 이 말만으로는 개개의 상세한 특징을 알 수는 없다. 유실론자라는 표제에는 18세기 폴란드의 유대교 랍비도 들어있고 마녀를 화형하는 17세기 매사추세츠의 청교도도 포함되며 15세기 멕시코의 아즈텍 사제, 12세기 이란의 수피 신비주의자, 10세기의 바이킹 전사, 2세기의 로마 병사, 1세기의 중국인 관료도 들어있다. 이들 각각은 다른 이들의 신앙과 간섭을 기계화한 이단으로 보았다. 이 애니미즘적 수려 체제민들의 신앙과 간섭 역시 이와 비슷하게 서로 퍽 달랐을 것이다. 이들의 종교적 경험은 논쟁과 개혁과 혁명으로 가득 찬 격동적인 것이 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조심스러운 일반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다. 이 고대 영성의 상세한 특성을 서술하려는 시도는 어느 것이나 매우 사변적이게 마련이다.
이 길잡이로 삼을 증거가 없는 데다 조금 있는 증거는 무수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수렵 채집인들의 감정에 대해 안다고 자처하는 학자들의 이론은 석기시대 종교보다 더 주, 석기시대 종교보다 그 주창자의 편견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 우리는 무덤의 유물, 동굴 벽화, 뼈로 만든 조각상의 의미를 침소봉대하기보다 고대 수렵 채집인의 종교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애니미스트였을 것으로 가정하지만 이것이 알려주는 정보는 많지 않다. 그들이 어느 정령에게 기도했는지, 어떤 축제를 기념했는지, 어떤 금기를 지켰는지 우리는 모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지어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난 가장 큰 구멍 중 하나다. 거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또 하나의 영역은 수요 채집인의 사회 정치적 세계다. 이미 설명한 대로 학자들은 기본적인 것에 대해 석조차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사유재산이 존재했는지, 핵가족이었는지, 일부의 처제를 유지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이다. 일부 집단은 가장 못된 침팬지 집단처럼 위계 질서가 엄격하고 긴장되어 있고 폭력적이었을지 모른다. 이에 비해 다른 집단들은 보노보처럼 느긋하고 문란했을지도 모른다. 1955년 고고학자들은 러시아의 승기르 유적에서 3만 년 전 메모드를 사냥한 문화권의 매장터를 발견했다. 한 무덤에서는 50세 남자의 유골이 나왔는데 메모드 상아로 만든 굿을 3,000개를 꿰어 만든 목걸이를 같은 것으로 덮여 있었다. 머리맡에는 여우 이빨로 장식한 모자가 놓여 있었으며 손목에는 상아 팔찌 25개가 놓여 있었다. 이 매장지의 다른 묘지에는 부장품이 이보다 훨씬 더 적었다. 학자들은 이를 토대로 숨기르의 메모드 사냥꾼들이 계급 사회에 살았으며 문제의 남자는 무리의 지도자이거나 여러 무리로 구성된 부족 전체의 지도자였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몇십 명에 불과한 일개 무리에서 그렇게 많은 부장품을 손수 만들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